나는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위기는 항상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환경이 오래 계속된다고 믿을 때 조용히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가가 조금씩 오를 때 잠깐이겠지, 일시적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서를 받아들고 나면 똑같이 벌고 똑같이 소비했는데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현실을 보고서야 비로소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새우깡 값이 몇 배가 되고 외식 한 번, 장보기 한 번에 빠져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대. 이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자산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잠식되어 갑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위기를 늘 숫자로 상상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내가 1억을 벌 때 물가가 10% 오르면 실제로는 얼마를 잃는 것인가? 집을 15억에 사면서 10억을 빚내면 금리가 2%에서 6%로 오를 때 매달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 숫자로 그려보지 않으면 인간은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가게가 그렇습니다. 2%대 금리에 맞춰 설계한 대출이 6, 7%로 올라가고 동시에 집값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집값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면서도 매달 나가는 이자에 숨이 막혀버립니다. 집을 가진 기쁨보다 이자에 쫓기는 공포가 더 커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습니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환율이 안정적일 때, 금리가 낮을 때 모두가 공장을 늘리고 빚을 더 내고 재고를 쌓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한 번이면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그때 살아남는 기업은 원래부터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금리가 오를 수 있고 환율이 튈 수 있고 수요가 꺼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현금을 남겨두던 집단입니다. 개인의 재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자산 가격 조정은 신문 속 경제 기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월급표, 통장, 대출 상환 내역으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본질을 숫자로 그려보라.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라 해서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물가 걱정 없이 살아온 세대에게 이 변화는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할 여력이 사라지고 결국 자산을 사모을 기회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준비된 사람은 이 시기를 이용해 자산을 싸게 사고 다음 경기부양의 고시를 가져갑니다. 위기는 부자를 더 부자로, 준비 안 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원리를 알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일은 센스나 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원칙의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을 훔쳐가는지, 금리 상승이 어디를 먼저 깨뜨리는지, 위기가 올 때 시장이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분산, 현금, 여력, 그리고 균형 감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무너지는 순서를 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기초가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먼저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개인 재산도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소비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값이 한 달 새 두세 번씩 변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비 축소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저축 여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저축이 무너지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시드머니가 없으니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너짐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한국 가계는 유독 부채의 비중이 높습니다. 금리가 2%일 때 설계한 재무구조는 5%, 6%가 되는 순간 실현 불가능한 구조로 변합니다. 매달 갚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자 부담은 감당에서 압박으로 그리고 공포로 바뀝니다. 나는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아왔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정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현금 흐름이 마릅니다. 나는 수십 년간 이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남은 기업은 단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을 경영의 중심에 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기업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충격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소비가 흔들리고 저축이 약해지고 대출이 압박하고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무너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핵심 원칙은 균형이다.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만 보고 부동산이 오를 때는 부동산만 보고 달러가 오르면 달러만 찾는 사람은 결국 시장의 파도에 잡아먹힙니다. 시장은 특정 자산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구조 만들기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달러가 서로 다른 타이밍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쏠림은 위험이 되고 분산은 생존이 됩니다. 경제가 갑자기 방향을 틀 때 하나의 자산에 올인한 사람은 순식간에 패배자가 되지만 여러 자산의 균형 있게 배분한 사람은 충격을 견디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삼성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위기 때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버티고 버틴 쪽에서 다시 성장의 기회를 잡는 구조.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의 골격입니다. 개인의 재산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라는 3중 구조적 압력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할 것, 달러처럼 위기 때 오히려 강해지는 통화를 포함할 것, 언제든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남겨둘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시장이 흔들릴 때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준비된 자의 특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분산이 수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늘리는 것인지, 그리고 리밸런싱이 자산을 지키는 결정적 기술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늘 말한다. 분산은 겁쟁이의 전략이 아니라 승리자의 구조다. 사람들은 분산을 하면 큰 돈을 못 번다고 말한다. 맞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당신은 큰 돈을 벌기 전에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가? 살아남지 못한 사람에게 수익은 없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항상 한 방향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주식이 오르면 주식만, 부동산이 오르면 부동산만, 금리가 오르면 예금만, 달러가 오르면 달러만 사는 사람들. 시장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시험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단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나는 평생 수천 명의 전문가, 수많은 경제기관의 전망을 보아왔다. 어느 누구도 위기의 날짜를 맞춘 적이 없다. IMF도, 닷컴버블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그랬다. 그럼에도 무너진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다. 예측하지 않은 사람은 망했고 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다. 이 간단한 진실을 이해하면 분산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분산은 단순히 여러 자산을 갖는 것이 아니다. 분산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요동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반복된다. 주식이 빠질 때는 채권이 안정성을 주고 채권이 무너질 때는 달러가 보험이 되어준다. 원자재가 오를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 주식이 반등할 때는 성장의 고시를 준다. 하나가 오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하나가 오른다. 이것이 분산의 힘이다. 그리고 이 상승을 순서대로 포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리밸런싱이다. 리밸런싱은 복잡한 금융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단순하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이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삼성 경영에서도 개인 투자를 할 때도 항상 이 원칙 하나로 위기를 돌파해왔다. 원칙은 단 하나다. 오른 자산은 줄이고 떨어진 자산은 늘려라. 이 단순한 문장을 꾸준히 실천하면 시장이 요동칠수록 자산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산다.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밸런싱은 인간의 심리를 거슬러
싼 것을 사고 비싼 것을 파는 구조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나는 위기를 수없이 겪으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위기는 자산이 아니라 태도를 시험한다. 한 방향에 쏠린 사람은 공포를 느끼고 공포는 실수를 부른다. 그러나 균형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 왜 달러는 위기 때 오르는가? 왜 엔화는 조용히 있다가도 위기 신호가 터지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가?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 구조는 한 단계 더 강해질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풀어보겠다. 나는 한국에서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위기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자산은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다. 달러와 엔화가 그렇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 두 통화를 시큰둥하게 바라본다. 원화도 괜찮은데 굳이 왜? 달러는 지루하고 엔화는 약해 보이는데. 그러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뀐다. 마치 아무 관심 없던 안전벨트를 사고 후에 붙잡듯이. 달러가 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오르는가? 그것은 단순한 환율 움직임이 아니다. 달러는 세계가 공포에 빠졌을 때 마지막까지 믿는 통화이다. 미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미국조차 위기를 피할 수 없지만 세계의 금융 구조가 달러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은행, 기업, 정부가 달러로 부채를 계산한다. 위기가 터지면 모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한다. 달러를 확보하라. 이 순간 시장은 달러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다른 자산이 무너질 때 달러가 홀로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달러의 존재감이 더 강력하다. 우리 기업들은 많은 경우 달러로 대금을 결제하고 달러로 조달하며 달러로 위험을 해지한다. 위기가 오면 원화의 변동성은 더 크게 흔들리고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달러가 더 빠르게 강세를 보인다. 당신이 분산 투자라는 구조를 세운다면 달러는 단순 자산이 아니라 궁극의 보험이 된다. 평소에는 재미가 없지만 위기에서는 모든 것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다. 엔화는 더욱 흥미로운 자산이다. 평소에는 약하고 조용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엔화는 끝났다고 말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위기는 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엔화는 일본 경제가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며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엔화는 리스크, 오프 리스크, 업스의 신호가 된다. 특히 글로벌 금융 불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한 곳에 숨어 들어간다. 그때 되돌아가는 자금이 엔화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엔화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폭등했다. 원엔 환율이 700원대에서 1,600원까지 단숨에 뛴 이유다. 이 움직임을 이해한 사람은 엔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엔화를 포트폴리오의 비상탈출구로 사용한다. 반대로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위기 때 엔화를 비싸게 사들여 손해만 본다.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달러는 위기의 방패이고 엔화는 위기의 경고음이다. 둘 다 없어 보일 때가 실제로 가장 필요할 때다. 시장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때가 끝이고 무관심할 때가 시작이다. 달러와 엔화는 바로 그 무관심의 시절에 미리 담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분산의 마지막 축이 있다. 그것은 자산도 통화도 아닌 시간이다. 시점 분산. 우리는 언제 시장이 오르고 떨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시장의 평균을 이기게 된다. 시간은 인간의 감정보다 강하다. 조급함은 투자자를 망치지만 시간은 투자자를 살린다. 다음 장에서는 왜 현금이 위기의 시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영끌이라는 행동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임인지를 설명하겠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 경제가 겪은 모든 거대한 충격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현금을 가진 자만이 위기에서 선택권을 갖는다. 사람들은 현금을 과소평가한다. 금리가 낮을 때는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말하고 자산이 오를 때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들은 정반대의 말을 한다. 현금만 있었어도 나는 이 말을 수천 번 들었다. 부동산, 주식, 원자재, 환율
이 모든 자산은 위기 속에서 가치가 흔들린다. 그러나 현금은 흔들리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금은 위기 때 가치가 상승하는 유일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현금이 가진 힘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력과 기동성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본질은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다. 금리가 폭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영끌을 했던 사람은 선택지가 사라진다. 팔 수도 버틸 수도 없다.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자산은 계속 빠지는데 손에 현금이 없으니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다. 버티는 동안 기회는 모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 나는 이 구조를 너무 많이 보았다. 영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만 가정한 게임이다. 금리가 오르면 무너진다. 집값이 떨어지면 무너진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생활이 붕괴한다. 심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시장의 희생양이 된다. 당신이 집을 샀는가 안 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금이 말라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집값이 빠질 때 고통스럽지 않게 버티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도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기 위해서다. 현금은 단순히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다. 현금은 당신의 심리 안정장치이자 시장과 협상할 수 있는 힘이다. 예를 들어보자. 금리가 올라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집을 급하게 판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버틸 현금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현금이 넉넉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다. 주변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냉정해진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싸게 살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심리에서 시작해서 결국 계급을 나눈다. 위기가 반복될수록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부자가 되고 현금 없이 빚만 가진 사람은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양극화의 핵심 구조다. 나는 기업을 운영할 때도 미래가 불투명할 때 항상 현금을 두텁게 쌓았다. 사람들이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 현금은 단순한 안전망이 아니라 확장의 무기가 된다. 남들이 주저앉을 때 나는 전진할 수 있었고 그때 잡은 기회들은 위기 이후 수십 배의 성장으로 돌아왔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현금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움직이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자산은 갖고 있어도 좋다. 그러나 현금 없이 자산만 가진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다음 장에서는 금리가 왜 집값을 항상 결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한국의 지난 20년 역사 속에서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설명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금리는 집값의 전체가 아니다. 금리는 집값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의 지난 20년을 보면 이 사실은 너무 분명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금리는 꾸준히 올라갔다. 그러나 그 시기 부동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왜인가? 금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수출 호황의 정점에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났으며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왔다. 돈이 강물처럼 흘러드는 순간 금리의 영향력은 희미해진다. 반대로 2010년대 초반은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얼어붙었다. 왜인가? 빚이 너무 많았다.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었다. 규제도 강했고 소비 심리는 식어 있었다. 즉 금리는 단독으로 시장을 움직이지 못한다. 수요와 공급, 유동성, 심리, 규제, 세제, 이 모든 것이 얽힌 복합적 결과가 집값이다. 그래서 나는 금리를 단순한 신호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험하다고 본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시장을 뒤흔들 때가 훨씬 더 많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금리 내리니까 집 오른다, 혹은 금리 오르니까 집 떨어진다라고 단정하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위험은 커진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움직일 때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이다. 금리가 내릴 때 시장이 이미 가계부채로 숨막히고 있다면 그 인하는 약발이 없다. 금리가 오를 때 시장에 돈이 넘쳐난다면 그 상승은 시장을 꺾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경험한 원리다. 변화는 언제나 조건의 조합에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리를 하나의 나침반으로 삼되 그 나침반만으로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지도를 펼쳐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제나 유동성이다.
돈은 시장의 혈액이다. 혈액이 넘치면 시장은 살아 움직이고 혈액이 부족하면 시장은 식는다. 금리는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도 느리게도 만들지만 혈액 자체의 총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금리를 볼 때는 반드시 지금 시장에는 돈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한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집을 사는 문제를 단순히 금리로 판단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시각이라고 본다. 집값은 금리보다 더 큰 힘들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대출을 가진 사람의 심리와 생존력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누구보다 빨리 무너지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탈락한다. 그러므로 집을 산 사람에게 금리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가격 변동을 견디고 기회를 잡지만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강조한다. 집을 가졌다면 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바뀌어도 버틸 현금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다음 장에서는 왜 위기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인간의 방심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위기를 키운 심리 구조를 설명하겠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위기를 지켜보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기는 언제나 시장이 아니라 인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 인플레이션도 그랬다. 금리 급등도 그랬다. 부동산 급락도 금융시장 패닉도 예외가 없었다. 사람들은 좋은 시절이 조금만 길어지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낮은 금리가 몇 년 이어지면 앞으로도 낮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자산이 몇 년 오르면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방심은 판단을 마비시키고 시장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든다. 이 구조는 늘 똑같다. 우리는 40년 동안 인플레이션 없는 환경에 살았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이 말했다. 일시적일 거야. 금방 잡힐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시장은 인간의 안일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초기에 막았으면 단순한 조정으로 끝났을 문제를 방심 속에서 방치하니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통째로 훔쳐가는 도둑으로 변했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기업도 그렇다. 경쟁자가 약해 보이면 경계심을 잃고 매출이 잘 나오면 긴장을 놓는다. 그 순간 위기가 들어올 틈이 생긴다. 나는 삼성에서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강한 기업은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순간부터 무너진다. 개인도 똑같다. 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늘리고 집값이 오르니 연끌을 하고 시장이 좋으니 저축을 멈춘다. 이 모든 행동은 지금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지속되는 환경은 없다. 지속되는 것은 오직 변화뿐이다. 위기는 항상 조용히 온다. 경기가 너무 안정적일 때, 물가가 낮아 모두가 안심할 때, 금리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위기는 씨앗을 틔우기 시작한다. 방심한 개인은 가장 먼저 흔들린다. 소비가 줄고 대출이 부담되고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공포가 밀려온다. 공포는 합리적 판단을 앗아간다. 결국 위기를 만드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심리의 붕괴다. 내가 강조하는 분산, 현금 균형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심리를 지키는 장치다. 심리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행동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면 자산이 무너진다. 반대로 심리를 지키면 위기의 본질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위기를 이기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다. 다음 장에서는 왜 과거의 위기를 공부해야 현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드러나는 연속과 단절의 법칙을 설명하겠다. 나는 늘 말한다. 역사는 시험지가 아니라 지도다. 우리는 역사를 외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들여다본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것이 단절이고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힘이 존재한다. 이것이 연속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사람만이 위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오늘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은 단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시작됐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세계는 전례 없는 양의 돈을 풀었다. 그 이유조차 과거에서 비롯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세계는 돈을 너무 늦게 풀었다고 후회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자 이번에는
절대 늦지 말자는 심리로 막대한 돈을 풀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즉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은 끊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에서 시작되었다.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추며 경제를 살리려 했다. 그때 흘러나온 유동성은 결국 위험하지 않다고 여겨지던 미국 부동산으로 몰려들어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다. 그 거품이 깨지면서 금융위기가 왔다. 다시 말해 위기는 서로를 부르고 서로를 밀어올리고 서로를 잉태한다. 여기서 내가 얻은 교훈은 명확하다. 위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이전 위기의 그림자가 다음 위기의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기업을 경영할 때 늘 과거를 들여다보았다.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이 모든 사건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보면 지금 시장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반대로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언제나 과거의 변형이다. 우리는 그 변형을 읽어야 한다. 역사를 읽으면 시장의 움직임은 훨씬 단순해진다. 돈이 어디에서 흘러나왔고 어디로 몰렸으며 다음에 어디가 병목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지면 위기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가 아니라 패턴이다. 변동성은 달라지지만 인간의 심리와 돈의 흐름은 언제나 비슷한 구조를 반복한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위기의 패턴을 이해한 사람이 더 멀리 간다. 다음 장에서는 왜 투자자에게 루틴이 필요하고 읽기, 쓰기, 생각하기의 축적이 어떻게 위기 대응력을 극대화하는지,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학습 원칙을 설명하겠다. 나는 평생 배움의 가치를 믿어왔다. 그러나 그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견디는 힘을 몸에 새기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경제 기사를 읽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강의를 듣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린다. 왜인가? 배움이 통과되었을 뿐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나만의 방법으로 배움을 축적했다. 그것이 바로 읽기, 리딩, 쓰기, 라이팅, 말하기, 스피킹의 루틴이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를 강화하며 하나의 체계를 만든다. 읽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러나 읽기만 하는 사람은 정보를 단순 소비할 뿐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미국 시장과 글로벌 흐름을 읽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언어로 정리했다. 이것이 쓰기다. 쓰기는 생각을 꺼내어 눈앞에 펼쳐 보이는 과정이다. 혼란스러운 사고들이 명확한 구조로 정리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말하기다. 말한다는 것은 글로 정리된 이해를 다시 한번 재조립하는 과정이다.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강의를 해왔다. 강의는 나에게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 생각을 강화하는 장치였다. 이 루틴을 10년, 15년, 17년 반복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위기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위기의 형태를 보면 과거의 어떤 패턴과 연결되는지 바로 떠올랐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자료와 생각이 내 안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내공이다. 내공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는다. 반복된 기록이 시간을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힘이다. 나는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놓치고 있다고 본다. 읽기만 하고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으니 구조가 생기지 않는다. 구조가 없으니 위기 때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니 감정에 휘둘리고, 결국 그 감정이 자산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이다. 구조는 기록에서 탄생한다. 매일 10분이라도 좋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사건 3가지, 내가 느낀 점 1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 1가지, 이 4가지를 적어보라. 1년만 지나도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기록은 시장을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은 당신만의 데이터베이스다.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을 패닉에서 구해줄 가장 확실한 무기다.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기록하는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록은 위기를 해석할 언어를 준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반복적으로 무너졌던 순간들 속에서 드러난 심리의 법칙,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를 이야기하겠다. 한국 경제가 겪어온 모든 위기를 살펴보면 숫자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언제나 심리였다.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내부 구조를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방심 과도한, 확신 과도한, 레버리지 작은, 충격 심리 붕괴, 시장 붕괴. 이 순환이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IMF 때도 그랬다. 기업들은 성장에 취해 외환을 무제한으로 차입했고 환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에 빠졌다. 그러나 환율이 조금만 흔들리자 그 확신은 공포로 바뀌었다. 공포는 도미노처럼 기업을 쓰러뜨렸고 그 여파는 국가 전체를 무너뜨렸다. 위기를 만든 것은 환율이 아니라 환율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 심리의 붕괴였다.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은 맞았다. 그러나 그 확신이 욕망으로 변하는 순간 기업들은 실체보다 기대를 더 크게 부풀렸고 투자자들은 검증 없이 달려들었다. 기대가 공포로 뒤집히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버블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의 정점에서 나타났다. 미국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라는 믿음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다. 결국 무너진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 발생한 심리 충격이었다. 심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건전한 시스템도 단숨에 붕괴한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늘 이 장면을 보았다.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인다.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은 시장보다 먼저 자기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이고 앞서 말한 분산, 현금, 통화, 시간의 원칙이다. 구조가 없는 사람은 감정이 시장을 따라 움직이지만 구조가 있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감정을 잃지 않는다. 한국에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나타난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심리는 빠르게 무너지고 회복은 느리게 진행된다. 떨어질 때는 하루 만에 10년 성장분을 잃기도 하지만 회복할 때는 10년을 다시 걸어야 한다. 이것이 심리의 무서움이다. 그러나 반대 측면도 존재한다. 위기가 심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생에 몇 번 없는 기회가 열린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공포로 굳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현금과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시장과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시장은 심리를 시험하지만 위기는 심리를 드러낸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잠재력을 드러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이 차이가 반복되며 부의 격차라는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 책, 이 말, 이 메시지의 핵심을 단 하나로 요약한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려면 구조를 만들고 심리를 다스려라. 다음 장에서는 왜 분산된 포트폴리오 더하시 리밸런싱이 장기적으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생존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나는 평생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의 흥망을 지켜보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크게 벌기보다 오래 살아남는 쪽이 결국 더 큰 부자가 된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자산관리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다. 사람들은 단기 수익률에 집착한다. 한 해에 20%, 30%를 벌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의 수익률이 높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사람은 몰빵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분산하고 리밸런싱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답은 매우 단순하다. 시장은 절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 오르는 자산이 내일도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자산은 서로 다른 타이밍에 상승한다. 즉, 어떤 자산은 잠시 쉬고 있을 때 또 다른 자산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때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지만 꾸준히 오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바로 리밸런싱이다. 리밸런싱의 원리는 단순하다. 비싸진 자산을 팔고 싸진 자산을 산다. 이 행동 하나가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를 때 더 사고
떨어질 때 더 팔고 싶어 한다. 그러나 리밸런싱은 이 본능을 억누르고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주식이 크게 올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70%가 되었다면 일부를 팔아 채권이나 현금으로 옮긴다. 주식이 크게 떨어져 비중이 30%가 되었다면 채권을 일부 팔아 주식을 산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 장기적 복리의 힘이 숨겨져 있다. 나는 기업 경영도 똑같다고 본다. 잘 될 때는 몸집을 줄이고 현금을 축적해 위기를 준비하고, 어려울 때는 남들이 움츠릴 때 과감하게 투자해 반전을 만든다. 이 흐름을 끝없이 반복하며 삼성은 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결국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개인의 자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리밸런싱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파도를 성장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 즉,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가 예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장기 수익을 만드는 이유다. 예금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심리가 편안하다. 그러나 심리의 편안함은 수익률의 한계를 만든다. 반대로 분산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이 있지만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의 순환을 수익으로 바꾸어 준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부를 만들지 못한다. 분산과 리밸런싱은 때로 불편하지만 부를 만든다. 진짜 부자는 빠르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버티고, 오래 버티기 때문에 결국 큰 부자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가계가 특히 위험해지는 구조적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시대에는 더욱 철저한 방어적 자산 구조가 필요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다. 한국 가계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구조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나는 여러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기업 구조를 비교해보며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우려해왔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면 그 위험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한국 가계는 주거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주택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이 구조는 가장 빠르게 흔들린다. 왜인가? 주택은 비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이다. 값은 크게 움직이지만 시장이 얼어버리면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 또한 집을 팔아야만 위험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둘째, 한국 가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얻기 위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 저금리 시대에는 이 전략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는 순간 이 구조는 약점이 된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현금 흐름은 빠르게 마른다. 이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심리적 압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셋째,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민감한 개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는 세계 경기와 금리,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다. 특히 원화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해 위기 시 가장 빠르게 약세로 흔들리는 통화 중 하나다. 이는 곧 달러 의존도를 높이고 환율 충격을 심리적, 재무적 압박으로 연결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한국 가계는 위기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흔들린다. 대출이자, 압박 현금 흐름, 축소, 불안 확대, 주택시장 경직 자산 가치 하락, 심리 붕괴. 이 단계가 시작되면 개인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시장에 끌려다니게 된다. 나는 이 장면을 위기 때마다 보았다.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선택권을 잃고 상황에 떠밀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답은 명확하다. 구조적 약점을 구조적 강점으로 바꾸는 것, 즉 방어력을 갖춘 자산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핵심은 세 가지다. 현금 여력 확보. 이자가 오르든 시장이 흔들리든 버틸 수 있는 생존력 달러, 엔화 보유 위기 시 흔들리는 원화를 보호하는 통화, 방패 자산 구성에 균형 주거 자산과도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자산을 통해 충격, 분산.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반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는 기회가 집중되는 시기다. 한국 가계가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비다. 우리가 이 작업을 지금 해놓지 않으면 다음 위기는 과거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다. 위기는 강한 사람을 시험하지 않고 약한 구조를 시험한다. 그러므로 강해지려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왜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사람과 재앙으로 맞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준비된 개인이 위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겠다.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하며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이 둘의 차이를 지켜봤다. 그 차이는 절대 지능이나 정보량이 아니다. 구조의 유무 단 하나다. 구조가 없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심리에 끌려다니지만, 구조가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심리를 통제한다. 그래서 위기 때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은 평소에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철저히 준비해 두었던 사람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다. 나는 그 원칙을 세 단계로 정리해왔다. 첫째, 생존을 확보한다. 위기 초입에 필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현금, 안전자산, 통화분산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때 생존력은 행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본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공포가 아니라 가격을 본다. 생존은 곧 관찰의 여유다. 둘째,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 위기에서 가격은 가장 혼란스럽다. 하루 만에 폭락했다가 다음날 급등하기도 한다. 가격에 집중하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잘못된 결정을 한다. 그러나 구조를 보는 사람은 시장의 방향을 크게 읽는다. 지금 공포가 자산을 헐값으로 만들고 있는가? 강제 청산, 대출 압박, 현금 고갈이 매물을 쏟아내는가? 근본적 가치가 훼손되었는가? 아니면 심리만 무너졌는가?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가격이 아니라 질서를 본다. 질서를 보면 판단이 정확해진다. 셋째,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인다. 위기에서 가장 넓게 열리는 문은 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언제 오는가? 공포가 극단에 도달했을 때다. 모두가 팔고 싶은데 아무도 살 용기가 없을 때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과 거래한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만들어내는 비대칭적 기회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이 장면을 보았다. 외환 위기 때도, 금융 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다. 위기 한가운데에서 움직인 사람만이 다음 성장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다. 구조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고, 구조 있는 용기는 전략이다. 위기 속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모든 독자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기회는 위기 속에 숨어 있다. 그러나 그 문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린다. 다음 장에서는 왜 지금 시대의 자산관리 핵심은 공격적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존력인지, 그리고 위기 이후 성장 국면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오늘의 시대를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수익의 시대가 끝나고 생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간 우리는 너무도 안정적이고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살았다. 그 시절의 투자는 단순했다. 자산을 사기만 하면 올랐다. 노력하지 않아도 수익이 났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다.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 환경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람들은 수익률을 비교하며 불안해한다.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 벌었대. 누구는 부동산으로 몇 억 올랐대.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이 시대의 승자는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다음 회복 국면의 고시를 독점한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회복한다.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반드시 반등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생존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코 운이 아니다. 생존력은 구조에서 오고, 구조는 선택에서 오고, 선택은 원칙에서 온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생존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오늘 이 원칙은 개인의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첫째, 속도를 줄이고 시야를 넓혀라. 위기의 시대의 가장 위험한 행동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다. 빠른 결정은 대부분 감정에서 나오고, 감정은 대부분 공포에서 나온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이해하려 하라. 속도를 줄이면 보이지 않던 신호가 보인다. 보이지 않던 신호가 보이면 잘못된 판단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지키는 자산을 먼저 세우고 버는 자산을 나중에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을 먼저 사고 잃지 않기 위한 자산은 나중에 생각한다. 그러나 생존의 시대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벌어야 한다. 현금, 달러, 엔화, 채권처럼 방패 역할을 하는 자산이 없다면 공격적 자산은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셋째, 작은 개선을 꾸준히 반복하는 자가 결국 큰 격차를 만든다. 오늘 1%를 지키고 내일 1%를 절약하고 모레 1%를 다시 축적하는 사람은 5년 후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생존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위기 대응력이 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위기가 지나간 뒤 다음 성장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재구축해야 하는가? 위기를 버텼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버티는 동안 구조를 정비하고 회복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만 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위기 이후 시장이 회복될 때 자산을 어떻게 옮기고 어떤 순서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삼성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전략을 개인 자산에 적용해 설명하겠다. 위기가 지나가고 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일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못한다.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대부분의 개인은 여전히 외친다. 아직은 불안해.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확실해지면 들어가야지. 그러나 나는 평생 보아왔다. 확실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시장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그 두려움이 사라질 즈음에는 가격이 이미 올라 있다. 그래서 회복 국면에서 가장 큰 고시를 가져가는 사람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 채 미리 준비된 사람이다. 위기 이후 자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에는 명확한 순서가 있다. 삼성도 글로벌 기업도 오랜 기간 시장을 이겨온 투자자들도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나는 그 원칙을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버티게 해준 방어 자산을 점검하라. 위기 동안 당신을 지켜준 자산은 현금, 달러, 엔화, 채권 같은 안정 자산이다. 회복이 시작될 때 이 자산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마쳤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방어 자산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위기 초기에 필요했던 두꺼운 방패를 점차 얇게 만들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는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방어 태세에 머물러 있게 된다. 둘째, 성장 자산의 회복 속도를 관찰하라. 모든 자산이 동시에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산은 빠르게 반등하고 어떤 자산은 뒤늦게 따라온다. 위기 이후 회복의 초기 국면에서는 보통 주식시장의 대형주, 경기 민감 업종, 기술 혁신 자산이 먼저 움직인다. 이때 움직임을 확인한 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방어 자산에서 성장 자산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밸런싱의 연장선이다.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 방어 자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성장 자산을 다시 채워 넣는 것. 이것이 회복기 포트폴리오의 기본이다. 셋째, 마지막에 움직이는 자산까지 포착하라. 위기의 후반, 회복의 중후반에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산들이 있다. 부동산, 중소형주, 신흥국, 원자재 같은 자산들이다. 이 자산들은 회복의 후반부에 큰 상승을 만들 때가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시장의 초반 반등을 놓친 후 뒤늦게 뛰어들기 때문에 이 후반부 성장의 고시를 거의 얻지 못한다. 포트를 균형 있게 유지해온 사람만이 이 두 번째 파도를 잡을 수 있다. 나는 삼성에서 이런 시장의 파도들을 수없이 관찰했다. 우리가 위기 직후 다른 기업보다 빠르게 투자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준비된 기업만이 회복 초기에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개인도 똑같다. 위기의 시대, 부자가 되는 사람은 위기에서 버틴 사람 더하기 회복 초기에 움직인 사람이다. 버티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생존은 가능해도 성장할 수 없다. 반대로 위기 전에 움직이고 위기 중에 무너진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나는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확신한다. 위기의 끝에서 부자는 만들어진다. 그러나 부자의 씨앗은 위기의 시작에 심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로 왜 자산관리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이며 왜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3번의 위기를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정리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평생 시장을 보고 기업을 키우고 위기를 견디며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부를 만드는 사람과 부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운도, 재능도, 수익률도 아니다. 단지 구조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위기를 피할 수 없다. IMF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인플레이션도 그랬다.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 이 책에서 나는 수십 년 동안 몸으로 경험한 원칙들을 모두 쏟아냈다. 그 핵심은 단순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3가지다. 첫째, 지켜야 한다면 반드시 지켜라. 현금 통화 분산,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 버티지 못하면 기회는 없다. 둘째,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마라. 대신 구조를 만들어라. 예측은 흔들리지만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구조는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은 판단을 지킨다. 셋째,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라. 위기는 심리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틀이다. 틀이 잡힌 사람만이 공포 속에서도 제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삼성에서, 한국 경제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며 배웠다. 부자는 상승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자는 반드시 위기의 시기에 만들어진다. 위기 속에서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성장한다. 그리고 이 3부류의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이 오늘 구조를 만들면 당신의 내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는 당신을 시험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당신의 자산이 폭풍 속에서도 버티는 뿌리를 갖기를, 그리고 다음 회복기에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마지막 조언이다. 예측하지 말고 준비하라. 준비한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